1308년 고려 개경. 새 왕이 즉위하자마자 내린 첫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전쟁도 아닙니다. 조세 개혁도 아닙니다. 반대파 숙청도 아닙니다. 그는 선왕이 마지막 숨까지 끌어안고 있던 여인, 아버지의 여인을 자신의 침소로 부릅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두 글자로 끝냈습니다. 폐륜. 짐승 같은 왕 세욕에 미친 남자. 그런데요, 왕궁에서 침소는 사생활이 아닙니다. 왕의 침소는 곧 정치입니다. 왕이 어떤 여인을 품는가, 어떤 금기를 깨는가,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를 버리는가. 그것은 나라가 어떤 질서로 굴러갈지를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충선왕은 정말 욕정 때문에 그 선을 넘었을까요? 아니면 그 선을 넘는 장면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만월대의 기와를 때리던 1308년 늦은 오후의 개경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늙고 병든 왕, 충렬왕이 있습니다. 충렬왕은 고려 역사상 부마왕이라 불렸습니다. 평생 원나라 황제의 그늘 아래, 그리고 원황실 공주의 위세 아래에서 살아야 했던 왕. 사람들은 공주가 세상을 떠나면 왕이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 세장 속에 갇혀 산세에게 갑자기 주어진 하늘은 자유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궁궐은 광활한데 기댈 곳은 없고 신하들의 눈빛은 이미 다음 태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늙은 왕에게 권력은 더 이상 휘두를 칼이 아니라 무겁기만 한 짐이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한 여인이 왕에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왕비의 옷을 입고 호령하는 여장부가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왕의 차가운 손을 잡고 왕의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늙은 왕이 무장 해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녀가 바로 숙창원비 김씨였습니다. 역사는 그녀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적 사관의 젖은 시선은 그녀를 광을 홀린 여인 정도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걷어내면 그녀의 삼엔 씻을 수 없는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미망인이었습니다. 한 번 혼인했다가 남편을 잃은 여인. 당시의 도덕과 관습 속에서 그런 여인이 왕의 후궁이 된다는 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충렬왕은 왜 수많은 젊은 처녀들을 두고 하필 그녀를 택했을까요? 어쩌면 늙은 왕에게 필요한 건 싱그러운 젊음이 아니라 상처를 아는 사람의 깊은 이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철없는 후궁들이 비단과 보석을 탐할 때 김씨는 왕의 기침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쓴맛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늙은 왕의 고집과 투정도 받아줄 수 있었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충렬왕은 말년에 오직 그녀 곁에만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정무에 지친 왕이 유일하게 무장을 해제하고 쉴 수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김씨의 처소였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숙창치라는 봉작을 내립니다. 맑고 번창하라. 하지만 역사는 잔인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곧 고려 왕실의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니까요. 그들이 위태로운 행복을 누리던 그때 국경 너머 원나라의 수도 대도에서는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 세자왕원, 훗날의 충선왕. 그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고려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몽골 귀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 그가 익숙한 것은 고려의 예법이 아니라 초원의 승자 논리였고 유교 경전보다 말타기와 활쏘기에 익숙한 세계의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아버지 충렬왕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나라에 굴종하는 나약한 군주. 궁궐 안에서도 제대로 주인 노릇을 못하는 늙은 왕. 부자 관계라기보다 정치적 라이벌에 가까운 긴장이 그들을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충선왕이 아버지 곁을 지키는 숙창원비를 바라볼 때 그가 본 것은 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말년에 의지했던 마지막 권위, 마지막 체면, 마지막 안식처였을까요? 권력 게임에서 가장 잔인한 승리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을 내 발밑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창원비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1308년 겨울, 충렬왕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됩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친 기침 소리는 마치 낡은 왕조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김씨는 밤낮으로 왕의 곁을 지켰을 겁니다. 탕을 다리고 식은땀을 닦고 본능적으로 느꼈겠죠?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방패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궁궐의 분위기는 살벌하게 변해갑니다. 신하들의 눈치는 더 빨라지고 줄서기는 더 노골적이 됩니다. 대도에 머물던 세자가 곧 귀국할 것이라는 소문이 담장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그 소문 속에는 김씨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사냥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시하는 맹수의 침묵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충렬왕이 숨을 거둡니다. 궁궐의 문은 닫히고 등불은 꺼지고 종소리가 개경의 새벽을 가릅니다. 모든 여인들이 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하지만 김씨에게 그 종소리는 단순한 부고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아니라 아무 배경도 없는 선왕의 미망인입니다. 장례 절차는 엄격했습니다. 웃음은 죄가 되고 고기는 금기이며 온 나라는 슬픔을 연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엄숙한 국상 한가운데 예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남자가 있습니다. 새 왕, 충선왕입니다. 왕이 김씨의 처소를 찾은 것은 선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고 전해집니다. 명분은 그럴싸하죠. 슬픔에 빠진 계모를 위로한다. 아버지를 대신해 보살핀다. 하지만 왕궁의 언어는 늘 이중입니다. 위로의 문장 아래에 숨은 진짜 문장. 이제부터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날의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향 냄새가 아직 마르지 않은 공간. 흰 상복을 입고 파리해진 얼굴로 앉아있는 김씨. 그 앞에 선 젊은 왕. 겉으로는 슬픔을 띄었을지 모르나 그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차가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궁궐에는 기묘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빈전보다 김씨의 처소에 더 오래 머문다. 왕의 발걸음은 낮에서 저녁으로, 짧은 방문에서 긴 체류로 변합니다. 여기서부터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연애가 아닙니다. 이건 질서를 찢는 시위입니다. 국상은 나라 전체가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때 왕이 어떤 금기를 깨면 그건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통치의 방식이 됩니다. 너희가 옳다고 믿는 질서? 나는 그 위에 있다. 충선왕은 그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순간 왕은 김씨의 거처를 옮기게 합니다. 선왕의 후궁들이 머무는 별궁이 아니라 왕의 거처 가까운 곳으로.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둔다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녀가 숨을 곳을 없애고 의지할 길을 끊고 궁궐의 한복판에서 오직 왕에게만 매달리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마침내 기록 속에서 가장 섬뜩한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왕이 상복을 입은 채로 그 처소에 들었다. 이 한 문장이 내포하는 의미는 끔찍합니다. 상복은 애도와 절제를 상징합니다. 그 옷을 입고 욕망을 채운다는 것은 선왕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고 동시에 신하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 도덕을 찢어버릴 수 있다. 조정 대신들은 경악합니다. 유교적 통치 이념을 붙잡고 있던 선비들에게 이건 금수만도 못한 일입니다. 상소가 빗발쳤을 겁니다. 전하, 이는 인륜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선왕의 묘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가 벼려놓은 게임에서 지게 되니까요. 이 행동의 목적이 단순한 욕정이었다면 비난을 듣는 순간 물러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했다면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체성, 과시, 그리고 승리. 충선왕은 고려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국의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택한 논리는 고려의 예법이 아니라 승자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왕좌를 물려받았다. 그럼 왕의 흔적도 물려받는다. 그 흔적 속에 여인도 포함된다. 그는 고려의 낡은 도덕을 제국의 힘으로 눌러버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 하필 숙창원비였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왕이 원했다면 더 안전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못 낼 새 여인을 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큰 반발, 가장 큰 낙인, 가장 큰 금기를 고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숙창원비 김씨는 충렬왕이 말년에 의지했던 자리였습니다. 충렬왕의 권위가 마지막으로 숨쉬던 자리. 그걸 취한다는 건 단순히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대를 완전히 끝장내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지막까지 붙잡던 것이 지금 내 발밑에 있다. 당신의 흔적은 이제 내 소유다. 당신은 패배했고 나는 승리했다. 숙창원비와의 동침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죽은 아버지의 무덤 위에 세우는 승리의 깃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릴러가 더 잔인해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정복감이 목적이면 정복이 끝난 순간 관심은 급격히 식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버려집니다. 시간이 지나며 충선왕의 발길은 뜸해집니다. 그가 원했던 건 김씨라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짜릿함, 아버지를 이겼다는 정복감, 그리고 나는 도덕 위에 있다는 과시. 그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왕은 더 큰 무대로 떠납니다. 개경이 아니라 대도, 고려가 아니라 제국의 정치판. 왕은 국제 정세를 논하고 더 큰 권력 게임을 꿈꿉니다. 그리고 개경의 궁궐에 남겨진 숙창원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존경은 남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녀를 경멸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욕했습니다. 화려한 처소와 전답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감옥이 됩니다. 궁궐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진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거절했는지, 그녀가 울었는지, 그녀가 공포였는지, 그녀가 강압이었는지, 기록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종종 법섰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많았지만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후대의 시선은 더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묻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았지? 왜 죽지 않았지? 왜 도망치지 않았지? 하지만 당시 왕궁에서 거절은 선택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을 수 있습니다. 왕의 한마디가 개인을 죽이고 가문을 멸할 수 있는 시대. 한 여인의 생존 본능을 동해라고 부르는 건 너무 잔인한 해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역사는 늘 피해자에게만 도덕을 요구하는가? 왜 권력을 휘두른 자의 폭력은 정치로 포장되고 짓밟힌 사람의 생존은 부도덕으로 기록되는가? 숙창원비 김씨는 누구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음탕한 여인, 두 임금을 섬긴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대한 힘의 수레바퀴 아래 깔린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몽골 제국이라는 압도적인 외세, 유교와 유목 문화의 충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피 튀기는 권력 게임.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선왕.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권력은 종종 인과응보를 늦게 하지만 정확하게 돌려줍니다. 그가 꿈꾸던 영원한 권력은 결국 흔들리고 그가 믿던 승자의 논리는 그 자신에게도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설령 그가 어떤 결말을 맞았든 이 사건의 가장 잔인한 결말은 여전히 남습니다. 피해자는 기록에서 지워지고 낙인만 살아남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권력이 인간을 전리품처럼 다루는 순간 우리는 왜 늘 피해자에게만 그래도 지켰어야지라고 말하게 될까요?
그리고 왕이 찢어버린 것이 신화가 아니라 도덕의 책이었다면 그 시대의 도덕은 대체 누구를 지키기 위해 존재했던 걸까요? 지금까지 귀로 읽는 역사책이었습니다. 이런 역사 속 권력의 민낯을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